자, 3장에서 저희가 이 평가 대상에 대한 CBM 시나리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CBM 이제 설문지가 만들어졌다면 이 설문지를 바로 설문조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좀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는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 일반인들이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평가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먼저 이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공학 하시는,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수목원에 대해서는 산림이나 경관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도 시나리오를 만들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하지만 만들어진 초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받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과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측면에 같은 비시장 서비스라고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전문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는 요 FGI라고 해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었을 때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 겸 또는 그 제품의 속성들이 회사가 생각하는 거와 유사한지를 살펴보는 이런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두세 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최소한 한 번은 꼭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분들은 꼭 그런 잠재적인 응답자들이긴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안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7에서 10명 정도 모아놓고 대체로 한 2시간 동안에 대해서 아까 가상 시나리오의 쟁점 사항이라든가 그 서비스의 변화를 설명한 보기 카드,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와 그런 원래 생각한 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컨펌을 받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FGI를 수행을 하는데 정말 저희 전문가들, 일반인들이 전문가 이상으로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표본 설계, 아까 영향권을 설정을 했죠. 첫 번째 단계에서 영향권을 설정을 해서 표본 설계를 하는데, 보통 예타에서는 한 1000부를 표본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CBM, 저희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CBM은 약 한 1000부를 표본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때 아까 세대주를 할 거냐, 그 배우자만 응답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19세에서 65세 그런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개인들로 할 거냐, 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지불 의사 유도 방법에서 제시 금액의 예, 아니오로 제시하는 이런 양분형 선택은 통계 계량 분석이나 통계적인 측면에서 한 400부 이상이면 사실은 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설문조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양분형으로 제시 금액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물어보는데 그 제시 금액의 범위를 또는 제시 금액을 몇 개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또 예, 아니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프리테스트, 사전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보통은 본조사를 1000분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본조사 표본의 약 한 10% 정도를 미리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영향권이나 표본의 구성, 이런 것들은 본조사와 가능하면 유사하게 구성을 하고, 이때 다만 차이는 요 CBM 문항을 양분 선택으로 물어보지 않고 오픈엔드라고 해서 개방형으로 물어봅니다.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어떤 문항은 아까 설문지에 꼭 CBM 문항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인식, 경험, 인구 통계학적 요소, 이런 여러 질문들을 할 때 특히 경험이나 인식, 태도, 이런 문항에서 응답자들의 90%가
특정한 뭐 1, 2번, 2, 3, 4에 2번에 답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변별력이 별로 없는 문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으로 물어본 그 CBM 지불의사 범위 내에서 보통은 15에서 85%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CBM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지불 의사액을 대개는 5에서 6, 뭐 어떤 분들은 9가지 지불 의사액을 찾아내기도 하던데 그러한 지불 의사액 양분 선택형 질문 본조사에서 제시되는 제시 금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조사까지 끝나면 일종의 저희 CBM 설문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미 사전조사 할 때 영향권 설정하고 표본 설계, 표본 틀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조사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적고 또 국책사업의 경우 이런 정부 사업의 경우에는 대인 면접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최근 집을 방문해서 면접을 한다거나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 건 요즘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베이스로 하거나 웹 베이스 설문조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초기에는 이 웹 베이스 인터넷 서베이가 이 모집단 되게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봐서 이 모집단의 대표성에 바이어스가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는데 최근은 이 웹베이스 설문조사가 노트북이나 PC가 아니라 핸드폰을 저희 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서 이 표본 추출 편의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대인 면접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전화 설문이나 우편 설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률이 저조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웹 설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인 면접 또는 전화 서베이 이런 웹 베이스 서베이 각 설문조사 방법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대인 면접법하고 웹 베이스 설문조사가 제대로 모집단의 대표성에 주의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도 이 웹 베이스로의 설문조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비용 면에서 아마도 반절 이하로 설문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연구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설문조사, 저희가 보통은 설문조사 회사에 요 설문을 맡깁니다. 그래서 언론,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 요즘 아예 요 CBM 연구를 위한 부서를 둘 만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주면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받고 이 로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불 의사를 또 측정하는 게 저희의 몫입니다. 연구진들의.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저희 경제 이론에 제가 아까 CBM이 경제 이론에 가장 근접한 그런 평가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간접 효용화, indirect utility 펑션을 사용하거나 지출함수, expenditure 펑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자들이 예 아니요라고 응답을 할 때 본인들은 응답한 사람들은 본인의 선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요 금액에 요 정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니오야 예야 이렇게 답을 하지만 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분석자의 입장에서는 응답자들의 선호라든가 뭐 여러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러텀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간접 효용 함수나 지출 함수에 에러텀을 넣는 확률 효용 모형이나 확률 지불 의사 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M에서는 제시된 금액이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1,000원부터 뭐 15,000원, 2만원. 근데 요즘은 1,000원은 아니고 뭐 2,000원, 3,000원, 5,000원에서 뭐 3만원 이렇게 그 안에 6, 7가지의 제시 금액이 제시가 되면 아무래도 경제 이론에서는 제시 금액이 높을수록 예라고 할 그럴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 아니오로 답을 하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회귀 분석은 사용하면 역시 그 편의가 추정 계수에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된 이러한 응답 종속 함수가 바이너리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라빗이나 로짓의 모형을 쓰고 저희가 그 응답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박물관이 지어졌을 때 Q1이죠. 그리고 박물관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가 Q0인데 이 Q1과 Q0 상태에 본인이 누리는 효용을, 만족감을 비교를 해서 이 차이가 클 때만 저희가 예라고 답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수요함수의 수량이 연속 변수로 있어서 수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회귀 분석으로 분석하는 방법과는 달리 저희가 관찰하는 것은 예, 아니오의 응답이기 때문에 예라고 응답할 확률을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각각의 상황에 따른 효용함수나 또는 카메론은 지출함수를 그대로 바로 추정을 했는데 이런 효용함수나 지출함수의 에러텀, 오차항이 존재한다고 분석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 예라고 할 확률은 이 박물관이 지어졌을 때와 지어지지 않았을 때의 효용을 비용해서 효용이 클 때만 예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효용의 차이 함수가 이런 선형 함수의 형태를 취한다면 바로 이 예라고 할 확률은 표준 정규 누적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에러텀이 어떤 정규 분포나 로지스틱 분포냐에 따라서 프라빗이나 로짓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한 해만이 이런 확률 효용 모형, 랜덤 유틸리티 모형을 적용을 했고 또 뒤이어서 카메론이 바로 직접 내가 그 서비스에 제공되는 비시장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가 지금 설문에서 본 제시 금액 A라고 하는 제시 금액보다 크다면 아까 시장에서 저희가 지불 의사가 가격보다 크다면 그 물건을 구입한다고 그랬죠. 그런 시장에서의 거래 관행과 유사하게 지불 의사가 제시 금액보다 크다면 내가 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설문에서 관측하게 된다고 해서 내가 설문에서 제시된 비시장 서비스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내 지불 의사가 제시 금액보다 크다고 보고 그런 확률과 같고 이때 이 지불 의사가 이러한 선형함수 형태로 지출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역시 이 오차항이 어떤 함수 분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프라빗이나 로짓으로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확률 효용 모형을 쓰거나 확률 지불 의사 모형을 적용합니다. 하네만 모델이라고도 하고 카메론 모델이라고 해서 대개 이 두 가지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이때 특별히 저희가 효용 차이 함수를 선형으로 하거나 지불 의사 함수를 그대로 선형으로 한다면 뒤에 가서 저희의 관심사인 이 경우에 지금 여기는 제시 금액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응답자로 하여금 이 시설이 건립이 되었거나 수목원이 건립이 되거나 건립되지 않았을 때의 효용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지불 의사가 얼마냐.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의 개념이고 또는 동등 잉여라고 이렇게 동등 보상 이런 동등
compensating variation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바로 그 지불 의사가 저희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불 의사가 제시금액보다 클 때 얘라고 했는데 요 지불 의사의 금액을 A하고 같이 똑같이 맞게 해주는 그 금액이야. 그 지불 의사가 바로 저희가 원하는 편익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걸 뒤에 가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추정을 할 때 요 ROM 효용 차이 함수나 이 지불 의사 함수, 지출 함수를 선형으로 하느냐 또는 이와 같이 exponential 지수 함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수 추정치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지불 함수는 뭐 소득이 한 단위 올라갈 때 지불 의사가 얼마냐를 나타내고 여기는 지수적으로 나타내서 변화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 함수로 썼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지수는 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죠. 지불 의사가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 의사 함수를 이와 같이 지수 함수로 표현했거나 효용 차이 함수를 지수 함수로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정의 편익, 여러분이 평가하는 공공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을 마이너스는 배제한다고 하는 가정을 안고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계량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분석을 해서 지불 의사를 측정하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이번 이 강의에 이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외부 연구진에게 용역을 주되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측면에서의 수준으로만 강의를 하도록 하고 혹시 좀 자세한 직접 수행을 해보고 싶을 때는 또 조금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지불 함수든 효용 차이 함수의 알파, 베타, 감마 등이 추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이제 이 표본 집중 경향치라고 해서 그 지불 의사의 평균 또는 중앙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요 알파, 베타, 베타2 이런 수치들이 추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 평균을 계산하고 또는 중앙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불의사 함수나 효용 차이 함수를 선형으로 표시했다면 장점이 뭐냐면 표본 평균과 중앙값이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효용 차이 함수로 표시했다면 이 부분을 가격에 아까 제시금액이 있었죠. 제시금액이 가격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상시장에서. 그래서 그 제시금액 변수에 또 개수 추정치로 나눠주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효용 차이 함수나 지불 의사 함수를 지수 함수로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 지불 의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다면 평균은 이와 같이 표준 편차, 요 에러텀에 오차항에 표준 편차가 포함이 되는 반면 미디언은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 오차항의 표준 편차가 크다면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형함수로 여러분이 오차항 그 효용 차이 함수나 지불의사 함수를 추정했다면 평균과 미디언이 같은 반면에 지수 함수를 추정했다면 보통은 민이 아니고 중앙값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 오차항 아까 효용 함수나 지출 함수에 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부터 산출된 평균이나 표본 평균이나 표본 중앙값도 그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표준 오차나 신뢰 구간을 추정해 줘야 합니다. 요즘은 델타 메소드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부트트랩으로 요 방법들을 요즘 스테타를 저희 CBM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스테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굳이 계산 코드를 쓰지 않고도 이미 그런 방법 그런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타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장 단순한 모형 비드 1이 이건 제가 랜덤 유틸리티 모델을 적용을 했고, 이게 그래서 제시금액에 대한 개수 추정치이고, 그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이 콘스턴트, 인터셉트, 절편에 들어가는 최대한 단순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온 개수 추정치가 0.07, 이게 여기 감마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알파가 지금 0.5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의 스테타 결과치가 있다면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선형 표본의 표본 평균이나 표본의 중앙값을 구하는 방식을 제가 앞에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테타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실 웬만하게 복잡한 비선형 함수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표본 CVM 시나리오 구축이 제대로 되고 표본 설계가 제대로 되고 제시 금액에 대한 조사 설계가 제대로 된다면 뒷부분의 계량 경제 분석은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파 햇이 0.5 그리고 비드 제시 금액에 대한 기울기 값이 0.079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준 값이, 그리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해줘서 플러스로 돼서 6,300원, 제가 1,000원 단위로 비드 금액을 1,000원 단위로 제시했기 때문에 6.3천원의 지불의사 금액 평균이 또는 그것이 중앙값하고 같은 이런 금액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의 값이 됐는데, 대개 이 선형함수의 지불의사는 프라빗이나 로짓이 종의 모양을 가진 그런 분포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의 플러스의 지불의사가 측정됐지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연구가 CBM 연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유효성, 밸리더티를 제가 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 이 제시 금액이 아까 가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보통 저희 수요 함수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호가 이 제시 금액이 가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이게 플러스 부호가 나오면 이제 정말 좀 일종의 데드 엔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 콘스턴트 텀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아니 지불의사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미 설문조사를 해놔버리면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은 점을 고려해서 앞부분에서 CBM 설문조사의 앞부분에서 충분한 주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문에 대한 계량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 보통은 선형함수를 취하는 게 표본 평균과 중앙값이 같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만약에 선형함수라면 이 로짓이든 프라빗이든 그 에러텀에 어떤 분포를 취하든 나중에 지불의사를 구해보면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선형함수로 추정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타당성과 유효성과 그 신뢰성을 꼭 보라고 했죠. 가장 단순 모형에서도 제시 금액이 네거티브고 절편이 플러스인 거를 점검해야 되고, 또 여기다 소득 변수나 나중에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목원, 예를 들면 박물관, 아무리 봐도 가치제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그런 여유를, 박물관도 방문해보고 수목원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소득하고 소득 변수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면 열등제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 통계학적 태도 변수들하고의 영향도 한번 계량 분석으로 살펴볼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본 지불 의사의 평균이나 미디언이 계산이 되면 연간 총편익을 계산합니다. 이때는 지금 저희가 지불 의사를 연간에 얼마 낼 거냐고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서 연간 편익으로 계산됐다면 수혜자만 곱해주면 연간 애뉴얼 지불의사가 계산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KDI에서 수행하는 피맥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지불의사가 나오면 N이 거의 유사합니다. 국가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가구수를 다 곱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불의사만 나오면 연간 편익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재정사업은 이 N에 따라서 똑같은 수목원인데 큰 도시에 옆에 생기는 것하고 저 시골에 생기는 것하고 연간 이 지불의사 평균은 거의 유사한데 연간 총편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점들을 이 또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연간 총편익이 산정이 되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내구 연연 동안의 편익의 현재 가치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이 여전히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뒷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적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전문가들, CBM 전문가들의 노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CBM, 시나리오 구축, 표본 설계, 조사 설계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줄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요 강의는 맺는 말 몇 가지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CBM은 평가 대상에서 어떠한 상황도 가상시장을 제대로만 구축할 수 있다면 평가가 가능하고 또 효용함수는 아까 지출함수에 근거하는 저희 경제학의 가장 기초 탄탄히 하고 있는 그런 비시장제 평가 기법이고 이미 노벨 laureate,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분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주의 깊게 설계되고 수행된 CBM 결과는 이런 무형적인 편익이나 비시장 편익, 공공 서비스 편익을 서비스를 가져오는 공공사업이나 정부 정책 시행에 편익을 산정하는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름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각 단계, 그 연구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각 단계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또 한 번 강조하면 이 가상 시나리오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아까 서비스의 변화, 재화의 변화, 델타 Q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저희가 마지막에 측정한 at the end of the day 측정한 지불의사가 뭐를 의미하는지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아까 곱하기 n 표본 지불의사가 산정이 되면 곱하기 n을 하는데 그 n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아까 대체시설이 있는지 유사시설이 있는지 이 사용가치에 기반을 두는지 비사용가치가 많은지 여러 이런 요소들을 고민을 해서 영향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개인들이 시장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편의에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CBM이 어느 시기에 연구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불해서 아까 제가 CBM이나 아니면 이러한 편익 측정은 인본주의, 경제적 가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간 중심의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 당시에 그 당대를 사는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으면 좋다고 선호를 갖지 않으면 이런 편익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로 좀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대한 편익을 측정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불의사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불의사 함수 추정과 측정 단계에서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아까 시나리오를 구축할 때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만, 또 분석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끊임없이 내적 외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노력의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제가 한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평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CBM을 적용하고 계신다면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한 제 강의 내용에 코멘트가 있으시면 여기 정리된 그 이메일로 항상 연락을 주시거나 키카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